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좋은 주제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언론정보학회 감사드리면서 오늘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희은이고요. 원래 최석진 선생님께서 이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하셨는데 오늘만 1회만 제가 임시로 대타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학회장이신 박선희 선생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달에 이제 그 기조 발제가 있었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팬데믹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국가의 문제, 재난과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뤄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발표가 끝난 다음에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1회 본격적 포럼 시작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긴 발표, 그 다음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와주신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간단히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아주실 이정엽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엽입니다. 발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은 두 분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한국외대 조영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외대 조영환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 울산과기원의 성민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이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실 이정엽 선생님을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곧장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토론자께서 각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토론을 마치고 나면 그 들어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오픈 토론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발표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그 발표문이 올라오면 받아서 보셔도 되겠고요. 이정엽 선생님께서 이것이 이제 아직 완결본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돌리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그 발표문에 써놓으셔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이정엽 선생님은 재난과 영광, 팬데믹 시대의 국가 상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최근에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려야 될 텐데 영어네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Nation Brand, National Prestige, and the National Imaginaries of the Advanced Nation in South Korea. 그래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담론에 대해서 또 그것이 네이션의 상상을 어떻게 재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것 같고 아마 오늘 발표와 내용상으로 똑같진 않지만 이러한 주제에 오랫동안 탐색을 해오시고 또 굉장히 심도 깊은 공부를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 상상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요. 학회에 그동안 물리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으셨지만 저희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계셨던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연구자라는 호칭을 오늘 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좀 더 좋은, 좀 더 오늘 주제와 관련된 깊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첫 포럼의 첫 포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곧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이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국가 상상 그리고 네이션의 상상에 관해서 박사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발표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릴게요.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 준비를 잘하고 저한테 많은 조언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는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재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이고요. 팬데믹 시대 국가 상상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가면서 발표하겠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비드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 삶 전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와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체제, 경제, 산업, 문화, 개인 심리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트 코비드 세계에서는 미중 간의 이강 대결이 격화될 것이고 지구적, 국가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정부와 국가의 역할은 강화될 것이고 노동과 의료와 교육의 디지털화와 데이터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컨대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이벤트라고 불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전후로 인류사의 시대 구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대한 인류사적 전망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얘기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가라는 단위가 사고의 행동의 단위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역으로 인해 지구적 이동과 교류는 극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국경과 장벽이 강화되고 있고 진단키트, 마스크, 백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해 다자간 국제기구와 협력체제가 무력화되고 있는 모습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퍼퓰리즘적인 내셔널리즘 경향이 가속화되어 이주민 차별, 외국인 혐오 같은 정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을 보장하는 책임자로서의 안전국가, 시장 실패에 대응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국가 등 국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도 다차원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국제 질서 재편 내에서 그리고 국가 범위 내에 사회적 삶의 사고, 행동, 상상의 단위로서 국가의 지위는 다차원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19는 지구적, 권역적, 국가적, 지역적 배치와 관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런 지구적, 권역적, 국가적, 지역적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상상과 재상상을 위한 담론적 장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는 한국에서 국가의 상상과 재상상을 추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선진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발표문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2020년 2월부터 3월 대구를 중심으로 펼쳐진 국지적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반면 유럽과 북미는 곧이어 전면적 폐쇄가 불가피한 대유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효율적 진단과 추적 체제 붕괴,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과 대규모 사망자 발생,
방역을 위한 통행 금지와 전면 봉쇄, 마스크 등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 저항과 같은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스미디어는 사태를 행정력 부재, 공공의료체제 붕괴, 시민의식의 부재 등으로 요약하고 서구 선진국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한편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있어서 한국의 대응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단 키트의 대량 생산과 보급,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효율적 검사 방법의 도입, 효율적 행정력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효과적인 추적 방법의 활용, 보편적 공적 의료 보험 체제, 멀스 대응 실패 이후 감염병 방역 대비 프로토콜 마련, 강압적 봉쇄가 아닌 민주적 절차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 등 한국의 바이러스 억제 성공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높은 교육 수준, 문해력, 중앙 집중적 체제, 동아시아적 집단주의와 수능성 등 보다 넓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관한 논의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뉴스미디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한국 상황을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 상황과 대비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징표 또는 신호라고 의미화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은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에 있어서 명목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목표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중진국에 진입했다거나 중진국의 함정 또는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 등의 언설이 이미 1980년대부터 반복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여러 정권들이 세계화 선진화 등 포스트 발전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와중에 선진국은 손에 닿을 것 같은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선진국인가 아닌가 하는 선진국 지위 여부는 특히 중견 언론인, 공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뉴스 미디어 공적 담론에서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성취의 일화들, 삼성, 현대, K-팝, BTS, 기생충 등등 한국의 선진국 지위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팝 음악을 넘어서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사용되는 접두어 K는 한국의 선진적 지위를 추인하고 지속하려는 욕망의 기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러스 방역 전략에 대해 K-방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정부는 이 방역 모델을 K-쿼런틴 모델로 브랜딩하여 방역을 통한 공공 외교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서구 시민성과 서구 문명의 선진적 가치 전체를 의문에 붙이는 역사적 이벤트로 간주됨과 동시에 한국의 선진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못 박는 선언적 계기로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조선과 국뽕을 오가는 모순적인 자기인식 가운데 코로나19는 한국 민족주의의 질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차, 3차 유행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지속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2021년 3월의 현 시점에서 2020년 상반기를 지배했던 K-방역 성공 자축, 선진국 자부심은 상당히 사그라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진국 환호가 코로나19와 결박된 일시적인 일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이 어떤 국가 상상을 제공하는지 발전주의와 포스트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 상상에서 어떤 질적 전환을 가져왔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선진국 담론을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기 위해 사회적 상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움을 구했습니다. 소셜 이미지너리 혹은 소셜 이미지너리스 복수로 쓰는 이 사회적 상상은 사람들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기대와 규범을 통해 스스로와 사회 그리고 세계를 상상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이 상상이라는 개념이 암시하듯 이데올로기, 이념 등의 개념처럼 상대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막연한 관념, 기대, 희망, 욕망 등을 포괄하는 유연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는 서구 모더니티가 동등한 개인들 간의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들이
역사적으로 등장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회적 상상들은 시장경제, 공공영역, 자기통치적 인민 등 같은 것이며 이를 통해 모더니티의 도덕적 기반이 형성될 수 있었고 다시 그런 기반 위에 공동체와 집합 정체성이 구축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상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와 경제 같은 거대한 제도와 구조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상이라는 개념은 굳이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네이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네이션의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일러에게 있어서 시민국가, 시장경제, 인민이라는 사회적 상상은 서구 모더니티 내에서 네이션 형성의 핵심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네이션의 상상이라는 개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이션 상상 개념은 한국에서 모더니티의 역사적 형성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근대화와 발전의 담론과 프로그램에 의해 주동된 한국의 네이션 상상에 있어서 국가와 경제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 경제의 고도 압축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미지는 발전주의 국가 기구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도 지배적인 네이션 상상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주의 모더니티는 서구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이상적인 서구는 보편적 종착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중심으로 서구 선진국에 대한 추격 전략을 펼치기 위해 총동원에 나서는 네이션은 지속적인 비교와 경쟁의 에토스를 바탕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런 에토스는 온 국민이 물질적으로 정의된 좋은 삶이라는 약속을 보장하는 중산층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총력 추격전에 나서는 데 있어서 규범적이고 실질적인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네이션 상상의 개념을 통해 한국 모더니티의 역사적 형성을 이해하면 한국 모더니티의 특질을 특정한 제도, 이를테면 발전국가, 국가재벌동맹 또는 이념, 국가주의, 민족주의, 시장주의, 유교주의 등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어떤 공유된 본질적인 특성, 예를 들어 근면성, 공동체성, 수능성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네이션 상상 개념은 국가와 국민 경제를 중심으로 두는 공유된 관념을 지칭하는 느슨한 개념으로서 보다 확고한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을 갖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의 네이션 상상에서 선진과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국가 중심성과 서구 지향성의 교차점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발전 모더니티에서 선진은 1차적으로 빈곤 탈출이라는 탈후진 근대화라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상상되었고 특히 포스트 발전 모더니티에서 문화적인 차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강조되었습니다. 서구적 이상을 기준으로 예절, 매너, 공공행동, 글로벌 에티켓, 글로벌 시민권 등은 적어도 1990년대 후반 이래 꾸준히 강조되었고 경제선진국, 경제대국을 넘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문화선진국이라는 관념 또한 모더니티의 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선진국의 국가 상상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중앙일간지 사설 의견 칼럼에 나타난 선진국 담론의 특징을 일별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선진국 담론은 신문뿐 아니라 방송,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온갖 미디어에 걸쳐서 뜨겁게 부상했습니다. 그 뜨거움에 있어서라면 이른바 국뽕 유튜버의 클립이 가장 앞설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일간지 사설 의견 칼럼은 공적 담론 전체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표성을 갖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앙일간지 사설 의견 칼럼은 중견 언론인과 공적 지식인이 선진국 여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언해온 장이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 주류 엘리트의 담론 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토 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서 그 이후에는 선진 관련 본격적으로 전개된 백신 논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55개 정도 되는 기사를 일별을 했고요. 그래서 기사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떠오른 선진국의 공적 담론이 가지는 특징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선진국 한국을 기술적 차원에서 상상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수출을 통한 국민 경제 성장과 도약이라는 네이션 상상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서구와의 대면이라는 이항 대립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서구의 인정 추구라는 서구지향적 모더니티를 여전히 드러냅니다. 넷째,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정쟁과 정파적 시각에 속박되어 있으며 국가 상상은 파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일한 국가 상상을 통한 헤게모니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선진국 한국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구성했습니다. 뉴스 미디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진단키트, 마스크,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IT 추적 기술, 보건의료기술, 제조업 역량 등 상이한 차원의 산업기술을 뭉뚱그려 한국형 방역 모델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논의했습니다. 방역 초기 도입된 드라이브스루 검사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래 테러 상황에 대비해서 구상되었던 건데 코로나19 검사에 적용할 것을 건의하여 순식간에 현장에 보급되었고 외국에서도 빠르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PCR 검사 키트는 대량 생산 보급할 수 있는 바이오 벤처의 역량은 코로나19 초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역 전략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국의 기민한 기술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공적 담론에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원격교육, 바이오 기술, 원격 의료 등 확장된 산업기술 영역이 선진국과 관련되는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한복판인 7월 14일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계획과 전략은 주로 이와 같은 기술 영역에 관한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요컨대 디지털 인터넷을 비롯한 산업기술 영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영역의 확대에 따라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전환의 가능성과 기회의 영역으로 의미 부여를 받았습니다. 방역과 기술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동선 추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국가 통제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나아가 앞선 기술을 통한 국가 도약의 기회라는 긴급하고도 거대한 목표와 대등한 국가 과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입국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발전의 네이션 상상에서 기술은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포스트 발전 네이션에서 역시 정보통신기술, 지식경제와 같은 사회기술적 상상이 네이션 상상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추격을 넘어서서 경제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앞선 기술을 통해 선진국 또는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네이션 상상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회기술적 상상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수출을 통한 국민경제 성장과 도약이라는 발전주의적 네이션 상상을 연장했습니다. 진단키트, 방호복 등 의료용품 수출에 관한 갖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고 수출 물품에 태극기를 붙여달라는 해외 바이어의 요구가 있다는 얘기를 통해 한국 국가 브랜드 상승을 긍정했습니다. 수출 중심의 대외 지향적인 국민 경제라는 조건은 외국과의
교류의 전면 차단과 봉쇄가 아니라 방역과 개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 정책의 기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유인을 제공하라는 요구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의 성공적 방역 전략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소개했고, 나아가 K-쿼런틴이라는 브랜드의 방역 모델을 국제표준기구에 등록하여 수출하고, 저개발 협력국에는 대외 공유 외교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자 하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기술적 차원과 함께 수출과 경제 차원의 선진국 담론은 선형적 시간이라는 발전주의 시간 감각에 바탕하고 있으면서, 또한 따라잡기와 추격이라는 발전주의 시간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포스트 발전의 상황 인식을 함께 보여줍니다. 선방국이라는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속도를 늦출 것이 아니라면 퍼스트 무버의 지위에 대한 자각은 발전주의의 시간을 디지털 등의 기술을 통해서 가속화하거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하는 시간 압축의 상상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차원에서 기술과 경제, 수출이라는 두 차원에서 앞서가는 나라로서 표준을 만들고 기준을 제시하고 모델을 세우는 선진국의 행동 양식이 네이션 상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진국의 행동 양식의 채택은 매우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브랜드 정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중에 전 세계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국계 입양인, 한국과 인연이 있는 인사에게 마스크 진단키트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생존 박스를 우선적으로 배포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특히 1960년대 말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방문했던 인연이 있는 샌드라 네이선이 코로나19 생존 박스를 받고 감격한 이야기가 뉴욕타임스에 실림으로써 국내 언론에도 널리 다시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서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선별적 연대와 지원은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갖는 한국의 이미지를 국가 브랜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행동 양식을 가진 선진국 한국의 상상은 한국과의 인연이라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며 선진국 정체성 측면에서 동요와 불안을 드러냅니다. 이 지적은 선진국 상상이 특히 특정한 카운터파트, 서구 언론과 지식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다음 논점과도 관련됩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서구와의 대면이라는 이항 대립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서구의 인정 추구라는 서구 지향적 모더니티를 여전히 드러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시기, 언론 기사의 대체적인 관심은 중국 입국 차단, 정부와 청와대 책임 공방,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등에 몰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2월 말부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던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생활치료센터 설치, 광범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행, 철저한 동선 추적 등 방역 조치 실행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월 초부터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방역 대책에 있어 한국과 극명한 대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유럽, 홍콩 등 서구 언론에서부터 한국 방역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국내 언론에서 이를 받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역 현장을 취재하고 평가하는 촘촘한 취재 기사들이 서구 언론으로부터 쏟아져 나왔고 이 기사들은 한국 언론에 상세히 소개되었으며 이에 북구와 유럽 선진국의 방역 실패와 방역 선진국 한국에 대한 칼럼과 논평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의 타임라인의 대체적인 선후 관계를 보면 선진국 한국의 자부심은 성공적인 방역 조치 자체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서구 언론의 평가와 인정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로부터 인정에 대한 강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와 선진화 등 포스트 발전의 국가 비전 하에서
한국은 언제나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인지 아닌지, GNP와 GDP, 교육 규모라는 선진국의 지표로 충분한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시민성 등 사회 각 영역은 선진국의 기준에 충족하는지 등 선진국의 지위에 관한 질문은 중견 언론인, 공적 지식인들의 신문 칼럼이나 개인 블로그에서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 일본 등 인터넷 게시판에 해외 반응을 전하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존재했고 이후 일부는 선진 한국의 성취에 대해 해외 반응을 전하는 수많은 국뽕 유튜버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서구 언론과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을 전하는 유튜버가 폭증하고 일부는 상당한 국뽕 코인을 긁어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발전의 방역 성공이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던 서구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결핍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계기라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석학의 칼럼과 나란히 선진 국민인 한국인에게 비교 집착과 국가 열등감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는 미국인 작가의 칼럼이 상세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선진국 담론의 국가 상상은 서구에 대한 인정 강박과 서구의 인정에 대한 강박과 서구 지향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동요와 불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의 심상지리는 여전히 서구에 속박된 이항 대립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심상지리에는 복잡한 실제 국제적인 관계, 다문화적인 현실 등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그런 지나치게 단순한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정쟁과 정파적 시각에 속박되어 있으며 국가 상상은 파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 담론에서 이른바 보수와 중도, 진보 신문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중도나 진보 입장의 기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대체로 긍정하며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등식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등식이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네이션 상상이 정권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불가피하게 연상되고 연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정파적인 입장에서 선진국 평가를 달리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회를 정치, 경제, 재계, 노동, 시민성, 문화, 방역, 제도 등등 여러 영역으로 구분하고 선진국의 질을 상이하게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진보적 비판적 입장에서 선진국 담론 자체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선진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역이나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주목과 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의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 성공의 기저에는 순식간에 인적 물질적 자원을 갈아 넣을 수 있는 헬조선이라는 조건이 있다거나 취약 노동자,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산업재해 후진국의 오명을 떨치고 있지 못하다거나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선진국을 개혁의 알레고리로 삼아온 기존 진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한편 롤모델과 표준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긍정하고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등식을 받아들이는 경우 방역당국, 정부 역량, 민주주의 체제, 벤처기업, 시민성 등이 선진국을 담보한 긍정적 영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와 시민 영역을 대비시켜 시민은 100점인데 정치는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코로나 극복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결정적이며 한국 시민의 삶이 세계 시민 의식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정권의 비판적인 보수 입장에서 선진국 담론은 명확하게 정권 비판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선진국도 가지 못한 미답의 길을 간다는 주제넘은 발상이라거나 선진국 초입에서 추락하고 있다거나 자고난이 선진국이라는 반년짜리 세계사를 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진짜 선진국의 가치가 결여 있다거나 하는 등의 언급에서 정파적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서구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자 보수 입장에서도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라는 등식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정부와 청와대, 나아가 정치, 노동 영역 등은 선진국 영역에서 제외하고 경제, 기업, 시민의식 등과 대비시켰습니다. 정파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진국의 상은 상이한 영역에서 상반되게 구축되었습니다. 선진국의 특질은 상이하게 부여되었고 따라서 선진국 여부 또한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쟁과 정파적 입장에 속박된 선진국 담론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적 입장과 관련 없이 시민성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 기여를 한 영역으로 평가를 내린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시민성, 성숙한 시민의식, 강한 시민사회, 자발적 시민참여, 공동체적 시민의식, 민주적 시민의식 등의 표현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질러서 나타났습니다. 시민의식의 차원에서 북미와 유럽의 팬데믹 대응과 비교할 때 시민의식의 차원은 바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어떤 네이션의 상상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관해 정리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역사적 모더니티를 지배해온 발전주의 네이션 상상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매우 거칠게 풀어서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바에 따라 경제 성장의 목표에 적극 참가해서 경쟁을 하면 서구에서와 같은 물질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네이션 상상은 발전주의적 합의와 헤게모니의 바탕이 되었고 서구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97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와 같은 발전주의적인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명백했으나 포스트 발전의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포스트 네이션의 상상은 여전히 네이션의 상상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지속적인 목표로 제시되었지만 한국은 언제나 문턱이라는 연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이션 상상의 미래 지향점으로서 선진국은 특정한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변형과 추월을 위한 상상의 기준점과 중거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격과 추월이 불가능한 손에 닿지 않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계기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이 글의 범위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다만 코로나19는 한국에서 선진국 담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기술, 산업, 문화 영역에서 한국은 선도적, 모델, 스탠다드, 기준 등의 수식어와 접두사 K가 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국 담론은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모호하며 어쩌면 대부분 삶의 경험과 상반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삶의 기준으로서 선진국이라는 이상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선진국 담론은 시민 개개인에게 발전주의적으로 정의된 좋은 삶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의 합의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며 아마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선진국 담론이 시민 공동체로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스냅샷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팬데믹이라는 매우 특수한 비상사태에서 일시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선진국 담론은 시민의식을 비롯한 선진국의 덕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선진국 한국의 뉴 노멀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작년, 올해 걸치면서 정말 몸에 와닿게 또 느끼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그러한 현실과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정 쌤이 굉장히 글도 차분하게 잘 쓰여져 있었는데 발표도 굉장히 천천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저희에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국뽕 코인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나는 거기다 기여한 바가 없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공간에 모여 있는데 또 각자 또 가상 공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다른 곳에 다른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계신 분도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계신 분도. 그래서 굉장히 발표 내용과 또 그 K라는 접두사와 선진국이라는 예전에 썼던 단어들과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굉장히 독특한 기분을 느끼면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 아마 날카롭게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소개는 조용한 쌤 먼저 드렸는데 어느 분이 먼저 토론을 해주실까요? 그럼 소개했던 순서대로 예, 조용한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발제해 주신 이정현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사회로 보신 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에 딱 잘 맞춰서 또 깔끔하게 발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글도 재미있게 들었고 발표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발표자가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었지만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서구 또는 구미에 대한 상상을 좀 변화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저도 암묵적으로 갖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선진 또는 선진국의 이상향으로서 구미라는 지역 또는 그 감각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 상상의 파괴나 실망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에 대한 재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를 또 다른 연구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딴 때보다 열심히 본 것 같긴 해요. 딴 때보다 뉴스 보는 게 재미있고 훨씬 더 드라마틱해서 많이 보는데 코로나19를 둘러싼 선진국 담론이나 언론을 보면서 그냥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은 언제까지 미국과 유럽을 비교 대상으로 보도할 것인가. 한국 언론에서는 또 다른 방역 사례의 성공 사례인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국가는 많이 주목하지 않고 물론 보도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또 한편은 호주, 뉴질랜드가 엄청 잘했다 그러는데 그쪽 얘기는 별로 없는 것도 또 한편으로 신기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밀접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방식은 이 글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만약 보면 또 흥미로울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 대한 상대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면서 또 일본은 어떤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약간 묘한 느낌을 언론에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문은 코로나19를 둘러싼 네이션 상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어떤 발표문에도 몇 번 언급되었지만 한국의 모더니티 또는 근대화 사회, 근대화에 대한 열망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크게 4가지 점에서 논의 및 질문들 하면서 제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선진국의 공적 담론에 대한 논의는 저는 읽으면서 제일 처음 떠올랐던 것은 1세기 전 일본 근대화 및 제국주의 성장기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느꼈던 선진국에 대한 열망 및 절망감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근대화를 본받으면서 동시에 유럽 식민을 넘어 근대화에 성공한 미국의 모델을 쫓아간 일본 지식인들의 근대화 담론에서도 오늘 발표해 주신 것과 유사하게 서구에 대한 열망, 동시에 추격 또는 추월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도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 또는 조선 지식인도 유사한 감정들을 표현한 것에 대한 논문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2020년 코로나19의 한국의 공적 또는 지식인 담론에 나타난 이러한 추월의 욕망, 좌절감 등은 어떻게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떻게 비교되고 설명될 수 있을지 조금 큰 차원의 논의가 앞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답변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 논문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한 네이션 상상이라는 부분인데요. 매우 흥미롭고 또
유효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네이션 상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국 근대성의 역사적 형성을 이해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이 네이션 상상의 개념의 장점으로서 특정한 제도나 이념, 본질적 특성으로 환원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또 동시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꼭 네이션 상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됐을까? 연구자가 이거를 네이션 상상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마 민족 상상, 국민 상상, 국가 상상 등으로 치환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세 개를 다 논의하고 싶어서 그냥 네이션 상상으로 누워두신 것이면 틀림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에 대한 생각들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애매한 거는 늘 영어로 써야 되는지 저도 늘 잘 모르겠는 건 영어를 한국어로 필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동질감과 함께 질문도 들었고요. 또 읽다 보면 제가 조금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은 본문이 전체적으로 네이션 상상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다가 연구자가 이제 네 번째 소주제인 선진국 담론의 정파적 시각이라는 걸 논의하실 때는 국가 상상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네이션 상상을 이때는 국가 상상으로 표현하심으로써 뭔가 다른 논의를 하고 싶었는지 그것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론과 연구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언론학 전공을 했고 언론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늘 최근에 드는 질문이 언제까지 우리는 여기서는 언론학자들은 신문, 특히 사설과 칼럼을 연구 대상으로 써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구자도 본문에서 쓰시면서 중앙일간지 사설 의견이 과연 공적 담론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대표성의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고 이 연구를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전달하고 있는 외신에 대한 보도 혹은 현지 반응이라는 부분을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또는 학문적 특성이라는 이유로 반복하고 있는 신문사 칼럼에 대한 연구를 정말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구 대상 및 방법론으로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보고요. 또 여기 본 논문에서도 언론사를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누고 있고 다행히 나눠서 분석은 하지 않으셔서 저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런 구분도 과연 해야 될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저도 매우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 연구자가 이 본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에서 선진국 담론의 전환점의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발표나 그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는 생각 또는 혹시 나중에라도 발표하실 수 없는 솔직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환점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긍정적인 전환점도 있고 부정적인 전환점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K방역 등 무분별한 K 땡땡땡은 단순히 국가주의를 넘어서 여기서 나온 국뽕 그리고 이런 무분별한 국가주의는 과거의 열등감, 절망, 모욕감을 넘어 타자에 대한 우월감, 폭력으로 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그 전환점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구자가 마지막에 선진국 담론이 시민 공동체로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스냅샷을 특수하지만 가능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고 계신 부분은 혹시 연구자가 이 선진국 담론을 둘러싼 나름의 전환점 가운데 조금 더 꼭 긍정 부정 이분법은 아니지만 조금 더 어떤 의의나 함의를 더 논의하고 찾아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단의 전환점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가능성들을
조금 더 논의하고 싶으신지 그 생각을 들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그냥 마무리하면 제목 보면서 제목이 재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누구의 재난이고 누구의 영광인가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비록 이게 선진국 담론이지만 이런 담론을 통해서 저희 논의하는 사람들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 상상할 수 있는 방법, 또 선형적 시간대를 넘어서 상상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양 대립을 넘어서 상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반 학회 발표와는 다르게 시간이 좀 충분한 편이라서 지금 조영환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개념에서부터 용어 사용의 의미, 그 다음에 방법론의 문제, 또 마지막에 글에 담기지 않은 어떤 발표자의 추가적인 생각, 사실 글로 표현하기 힘들었지만 더 마음에 갖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요청까지 있었는데, 아마 이따 발표자 선생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론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손민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읽었습니다. 미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글을 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예, 조용환 선생님 토론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세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이다. 나는 저렇게 토론 못하는데.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 어, 빚진 느낌으로 저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토론할 내용 중에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하나 조금 더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내용도 하나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이 현재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코로나의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변화의 담론과 어떤 변화의 단위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라는 이제 거대한 단위도 있지만 사실 뭐 국가뿐만 아니라 그 경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시장에서 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가 갖게 되는 어떤 사회적 파탄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가족, 그리고 개인, 그 다음에 여성, 소수자, 이제 뭐 이태원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1, 2차 웨이브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떻게 재현되고 타겟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국가 이외에도 우리가 이 변화의 담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좀 세부적인 단위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부적인 단위 중에 하나가, 저는 단위라기보다는 이제 그 단위를 하나의 좀 추상화된 용어로 표현한다면 전문성 또는 반지성주의,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 혹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 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쭉 오고 갔나를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봤는데, 의사들 역시도 사실 3월 한 5월 정도까지 코로나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심지어 3, 4월에 어떤 의사들은 TV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건데
비말로는 전파가 안 되니까 마스크 안 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독감 걸리면은 마스크를 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이 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얘기할 때 어떤 그 전문적 권위, 의학적 권위를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역의 지침을 존중하고 우리의 가족의 안전, 개인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전문성의 권위 자체가 얼마큼 정당화될 수 있고 그 정당화와 그 정당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과정이 어떤 어떤 담론으로 좀 파급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담론으로 확장돼서 어떤 단위를 통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가? 가령 그것이 이제 뭐 K 방역이라는 것으로 혹은 이 K 방역의 뭐 주체는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이 아니라 그 K 방역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십에 어, 어, 소요가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조금 더 국가라는 어떤 단위를 구체적으로 국가라는 단위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단위가 가동하게끔 해주는 어떤 세부적인 단위가 있을까? 그런 것이 하나의 전문성 의 정치가 하나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이고 이 발표문을 읽고 들으면서도 생각했던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상상할 때 특히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그러니까 여기 발표자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한국이 이른바 이제 이 적폐청산을 한 정치적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높은 시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 가령 그 유럽의 극우 정치가 정권을 잡은 나라들, 뭐 미국, 일본을 가리키면서 방역이 실패한 원인이 극우 파퓰리즘에 있고 그 극우 파퓰리즘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높은 시민성을 구현하고 있는 K 방역을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한국의 현재의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극우 파퓰리즘에 정말 뭐랄까요? 이 대항마 혹은 어떤 대안적인 조건들을 갖춰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한국의 현재의 K 쿼런틴이라는 방역의 체제 그리고 방역의 담론이 구구 파퓰리즘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그 사회통합 실태 조사라는 것을 발표하는 굉장히 큰 서베이인 것 같은데요. 한국행정연구원이 국제연구기관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동안의 서베이 결과를 제가 좀 보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외국인 그리고 북한 이주민에 대한 반감, 혐오감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런 그 사회 갈등의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와 정치권,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불합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불합치가 바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할 만한 우익 파퓰리즘의 기세등등함의 전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어떤 정권 그리고 한국의 체제라고 하죠. 뭐 정권보다는 한국의 여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체제가 그러한
뭔가 이 불합치를 해소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잠재력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한국이 선진국이다. 우리처럼 하지 못한 여러 유럽과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방역을 실패한 원인이 바로 그런 우익 파퓰리즘 때문인데, 우리가 그럼 그런 우익 파퓰리즘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아주 구체적인 단위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가령 이제 우리가 이 대구 신천지, 소위 이제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아마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대구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대구 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에 서울에 오지 말란 얘기 안 하잖아요. 서울에 오지 말란 얘기 안 하고,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3월 대구는 어떤 곳이었냐면, 대구에 한번 출장을 오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서 서울이라고 하죠. 서울로 돌아가면 한 며칠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수도권 서울에 출장을 오게 되면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회의하자. 네.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그 종교나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현재 한국 그리고 현재 한국의 어떤 그 체제가 그런 사회적 불합치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 발표문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고 또 그 발표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갖게 된 궁금증 혹은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이제 포용적 복지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했나요? 네, 물론 이제 이거 올해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얘기했고, 포용적 국가라는, 포용이라는 개념은 사실 inclusive liberalism이라고 이미 정치학이나 혹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그 방역에 실패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가져왔던, 어떤 면에서 이제 케인즈주의적인 그런 풍미를 갖춘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인클루시브 리벌, 그러니까 이 포용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혹은 포용적 국가주의,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것이 케인주의 자체와 동일시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정치적 이념의 결합체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용적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 포용적 국가를 혹은 포용적 복지주의를 채택하고 그것을 전개했던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사실은 그런 우파의 득세와 사회적 분열, 인종 혐오,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과연 얼마큼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체제들이 얼만큼 그런, 그러니까 사실 좀 뭐랄까요, 뭐 단순히 언어도단의 문제라기보다는 포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가령 경제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적자 재정을,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중시하는, 모르겠습니다. 뭐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관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이렇게 정권 간의 비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사실 현 정권의 여러 정책들이 과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정권의 정책들의 연속성,
연속선상에 놓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 뭐죠?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기존 박근혜 정권 당시에서 했던 그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를 조금 손본 것 이상이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선별이냐 전면이냐, 선별지냐 전면지냐 이거 자체를 이념화하긴 했지만 사실 그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논조는 재정 적자에 관한 큰 우려, 그리고 긴축 재정을 끊임없이 이어내야 한다는 그런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이 포용적 복지, 포용적 국가, 포용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의 문제,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지원,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도 사실은 시장에서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신자유주의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경제 개발의 특성인 포스트 개발주의 혹은 개발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여러 가지 이념의 복합체들이 현재 한국의 어떤 체제 그리고 한국의 방역의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미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미 유럽에서 실패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파 파퓰리즘과 인종 혐오주의가 득세하고 방역에 실패한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정치적 이념체를 한국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레토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담론의 연속성, 그리고 담론의 접합. 그러니까 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선진국 담론, 우리가 선진국 담론을 얘기할 때 선진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을 비교할 때 어떤 접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접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좀 구체적인 좀 단위로서 가족, 여성, 소수자 이런 집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조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어떤 다른 어떤 도메인을 봐야 되느냐, 어떤 연구의 뭐라 그러죠? 그 연구의 자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디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발표문이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연구가 좀 더 다루어야 될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고려할 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복합성, 그다음에 분열적이고 굉장히 아까 뭐라고 표현, 분열적이고 불합치한 측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션이나 국가라는 상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혹은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또다시 약간 커다란 개념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연구 대상과 연구 프레임의 틀의 한계 같은 것도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 선생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들과 함께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 발표문을 쓸 때 처음부터 이제 양해를 구한 바이기도 하지만 제가 무슨 어떠한 정리된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펼쳐낼 수 있는 뭐 화두랄까 이런 것들을 제시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포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과 화두들을 던져 주셔가지고 뭐좀 혼란스럽고 그러긴 하지만 굉장히 생산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위에다가 또 무슨 대답을 하거나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고요. 또 다른 질문들을 얻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어떤 순서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번 보이는 대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셔널 이미지너리 혹은 내셔널 이미지너리스라는 용어인데요. 제가 그 개념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아주 그 심도 깊게 사용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셔널 이미지너리라는 그 용어에 뭔가 꽂혀서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그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디서플린에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길래 나도 편하게 써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는 그런 거에다가 덧붙여서 그 네이션이라고 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서 뭐라 그러죠? 이게 트랜스리터레이션인가 이게? 그대로 드러내서 했던 거의 무의식이 무엇이었을까? 혹은 이론적인 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사실은 일단은 네이션이나 네이셔널리즘을 민족이라고 지금까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번역을 해왔는데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합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국가나 국민이라는 게 적당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 영어나 서구의 개념하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개념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또 다른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대1의 대응은 당연히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그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제목을 제출하고 그럴 때만 해도 네이션 상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국가 상상이었죠. 제목이 국가 상상이었고 근데 제가 글을 작성하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내셔널 이미지너리라고 계속 영어로 썼었으니까요. 하면서 네이션 상상이라고 혼용을 해서 막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로 정책한 게 아니라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란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원고가 정리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는 무의식에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계속 교섭을 하고 그 개념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죠. 그 전에 이제 방법론이나 대상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제가 변명을 할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컨벤셔널한 그러한 연구라기보다는 컨벤셔널한 것들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예를 들어 담론 분석이라든가 제가 담론 분석에 대해서 무슨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그 충실하게 예를 들어 담론 분석의 교과서적인 것에 충실하게 했다기보다는 말하자면 그냥 담론 분석을 한다고 해놓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얹어서 좀 제가 편하게 말하자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얹어서 하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 사설이나 의견을 가져온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선진국에 대해서 그 선진국 놀이라고 할까요? 선진국 놀이를 하는 집단들이 한국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50대 남성 지식인들인 것 같아요. 50대 혹은 뭐 40대 후반 저희 이제 토론하고 발표한 사람들도 그 범주에 들어갈까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이 연령대에 속하는 기자들이 자기 블로그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적고 또 뭐 신문 칼럼 같은 것도 적고 제가 여기에 리스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뭐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그 다루기 위해서 이게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국뽕 유튜브라던가 이런 식의 다른 대상을 가지고 이제 선진국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아마 다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을 거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바는 아닌데 요 짧은 시간에 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이제 그거를 채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제한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그 편의주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제 포부로 따지면 여기에서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일본 지식인의 문제 이건 이제 조영환 선생님 개인적인 관심이나 그런 것과도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뭔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까지는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쪽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오지랖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한말의 뭐 한국의 구한말 조선의 지식인이라던가 아니면 그 최근에 뭐 나름대로 인문학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뭐죠? 학병 세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역이 되었던 학병 세대에 대한 문제라던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차원들, 여러 가지 그런 그 공부거리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국가 단위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제가 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떠한 국가 단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예를 들어 뭐 한국이 아니라 뭐 중국과 일본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이런 식의 것들 비교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국가 일국주의적인 방법론적 일국주의 뭐 이런 방법론적 내셔널리즘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여지를 일단 만들어 두지 않고 시작하는 글이기는 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재난과 영광이 누구의 재난이고 누구의 영광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일국적인 관점 내에서 뭔가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봤지 그런 식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글의 말미에서 그리고 뭐 경제, 뭐 수출 이런 데를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거하고 관련이 되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논점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인연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의 지도를 펼쳐 나간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 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뉴질랜드니 뭐 동남아 이런 건 다 주변화 될 수밖에 없고 오직 피스코로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라던가
6.25 참전 미국 용사라든가 이런 그 실제로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인연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기는 한데 결국 이 지리적인 상상 혹은 뭐 그 국가의 네이션 상상에서는 항상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발전주의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그 전체 이 시리즈의 주제가 사회적 가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전체 주제하고 어떤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망을 주는가 선진국이라는 담론이 과거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뭐 아름답고 좋은 건 아니었어도 뭔가 전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듯이 다 저기 어떤 칼럼에서 나왔듯이 추노끈처럼 다 추격을 해서 뭔가를 악착같이 끈기 있고 집요하게 또 때로는 굉장히 그 기민하게 해내는 그런 식의 삶의 상이 있었다면 그거를 대체하는 뭔가 좀 더 좀 더 나은 그런 사회의 상을 제시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이전의 추격과 뭐 추월 뭐 이런 것을 더 가속화하는 그런 식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삶의 전망에서는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듯이 타자는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던가 무슨 사회적인 약자라던가 이런 주체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라던가 가장 그 속도의 그 발전의 속도의 문제와 굉장히 직접 관계가 되는 환경의 문제라던가 지구인의 삶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여지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사회적 가치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그 두 분이 던졌던 질문들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 얘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남은 얘기들 중에 성민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그 다른 거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한국은 저신뢰 사회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한국은 저신뢰 사회다. 그래서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한국의 뭐 여론조사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 태도조사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굉장히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 긴급 사태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엄청나게 사회적인 신뢰가 높은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그 그려졌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신뢰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뭐 쌓였다가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그런 식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그런 식의 아주 그 일시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무언가인가 그것이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떠한 어떤 전망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제가 아주 굉장히 거칠게 던졌던 것입니다. 그 사회적 안전의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그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안전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 체제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게 그 기든스의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점점 그런 식의
신뢰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는 서구 사회의 모습이었다면 한국은 그런 식의 사회적 안전의 문제를 서구처럼 무너뜨리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식의 사회적 안전의 문제, 사회적 전문가 체계의 약속, 전문가 체계를 둘러싼 약속,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재밌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다 그 답변을 하거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더 그 얹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다시 한 바퀴 돌거나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두 토론자의 코멘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함께 저희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가치라는 그 단어, 개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그런 거를 생각을 더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올해가 돼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일상화되면서 아까 성민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부분적인 것들이 그냥 덮어져 버리는 소수자나 약자들이 덮어져 버리는 일들이 오히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그 저희 포럼에 입장을 해주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계셔서요. 혹시 지금 다 아직 화면은 켜지 않으신 상태지만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시거나 또 혹은 코멘트나 의견을 덧붙이고 싶으신 분께서는 뭐 그냥 켜고 들어와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볼까요? 예, 지금 제가 사실 이름을 보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화면을 잠깐 켜고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혹시 좀 생각을 하실 동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질문이 있긴 했었는데 질문 중에 일부가 이정욱 선생님이 답하시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답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조용한 선생님, 성민 선생님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과연 연구 대상으로서의 언론을 얼마나 이렇게 그 타당하게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선진국 담론 혹은 아까 이정욱 선생님 말씀하신 소위 그 국뽕 뭐 담론 그다음에 외국 시각에 대한 추종 같은 것들이 우리가 국내 언론 혹은 우리의 언론이나 우리의 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간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의 시각을 훨씬 더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담론이 그게 뭐 이념적인 뭐 진영 어디에서라도 좀 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양쪽으로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못 믿으면서도 동시에 외국 언론을 추종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선진국 기준을 또 다시 거꾸로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순환적인 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학부 수업 중에 글로벌 문화와 뭐 네트워크 이런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10년 년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 초에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10년 년 수업하는 동안 처음 듣는 얘기를 학생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느냐라고 할 때 나랑은 멀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학생이 그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90년대, 2000년대 어른들이 하던 얘기 같아요. 라면서 글로벌이라는 그 단어나 상상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저는 이것이 혹시 코로나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수업을 쭉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굉장히 좀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와 또 토론에서 약간 그런 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또 실마리도 좀 찾아볼 수 있고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얘기가 없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코멘트나 질문해 주실 분, 회장님 혹시? 저 두 가지인데 우선 간단하게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으셔서 언론 보도 기사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선진국 공적 담론을 살펴보겠다 그러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이 공적 담론의 담지자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이제 그런 해명을 하셨지만 그것이 좀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좀 더 좀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국뽕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담론을 얘기를 하면서 정작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들에서 보였던 그 재난지원금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 지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재정 지출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재부가 그렇고 또 언론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 뭐 이런 데서는 사실 국가가 반 이상을 그 뭐죠? 세금 아니 뭐죠 그거? 월세 이런 거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여기 이제 마지막에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공적으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져 있었던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것은 오히려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는 또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부각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K방역이나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 선진국이 되려고 막 이런 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실제로 선진국 내에서 보이는 그 복지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서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것이 선진국 담론이랑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적으로 그 마스크를 쓰고 하는 방역에 관한 협조는 일본이랑 우리가 비교한 시사인 그 기사가 있거든요. 그것의 그 조사를 보면 훨씬 더 우리가 그 국가에 협조적이에요. 우리 자랑할 만큼.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을 그 도와야 된다 하는 거는 반 정도보다도 한 20 몇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선진국이 보여줬던 복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이런 뭐 기술이나 또는 마스크 쓰는 이런 방역에 그 복종하는 문제, 국가에 복종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뭐 이렇게 마치 선진적인 것처럼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하시면 우리 주제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 그럼 해서 해주시고 먼저 해주시고 한꺼번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하고 토론을 다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들을 그냥 질문해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그 조영훈 선생님이 그 토론해 주신 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그 글에서는 두 개가 한쪽에서는 그 미디어 외교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국이나 언론 같은 경우에 국가의 브랜드나 국가의 이미지로서 이 미디어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노력들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면을 중심으로 펼친다던가 외교부에서 펼친다던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정학 선생님 말씀하신 국가 상상을 하는 상상을 구축하는 주체가 국가나 언론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통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통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상상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북면 쪽에서도 아까 그 신문 기사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주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국가 상상. 지금의 비디오 환경과 그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과연 이거에 한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전에 미디어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가 유튜브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됐다면, 전에는 언론이나 국가가 그 중심으로 했던 국가라는 상상이 실질적으로 뭐 코인, 뭐 디지털 코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과 결합이 되어서 어떻게 더 확산이 되는가, 이걸 합쳐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금방 그 박사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는 왠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그만큼 국가가 얘기하는 그 락다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하지 않고, 심지어 그 자유를 위한 데모까지 하고,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그린 것은 한국 언론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면,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들이 과연 서구의 신뢰성을 몰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에 대해서 개인의 삶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독립적인 자율적인 시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거기에서는 뿌리 깊은 것일 텐데, 이 국가의, 물론 코로나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한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행동들을 과연 이게 그 서구 사회 몰락, 시민성의 몰락이라고 그 이정훈 선생님은 보시는 건지, 그렇게만 논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읽으면서 이 좋은 삶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꽂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끝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 계급 상승을 빼야지만 결코 계급 상승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옥에 존재하는 불교가 말했던 그 중산층의 아비투스의 연옥 속에 있는 자로서의 집단의식, 집단적인 국민성,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서구로 가고자 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에서 연결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논의할 때는 어떠한 형태의 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경제적인 것을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저는 읽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 반성장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서구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있었을 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구성이 되었고, 이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이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 같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진국 요리 집단을 하는 남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저는 배달의 민족을 연구를 했었는데 국뽕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특이한 것은 남성들이 굉장히 강한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 국가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 이 선진국의 국가 이미지가 남성성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아시아 남성으로서의 남성성 논의가 중국의 국가 이미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논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유독 남성성과 연결돼서 이런 선진국과 국가 이미지가 결합이 될까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그러면은 지금 최덕현 선생님이 한 4가지 정도 질문해 주셨는데, 성민규 선생님이 잠깐 거기다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함께 듣고 질문은 아니요. 아니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박선희 선생님 그 토론 플러스 질문을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최 선생님 질문도 들으면서 좀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 좀 디펜스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조영원 선생님께서 지금 그 마이크를 한 분이 좀 꺼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조영원 선생님 그 한국 저널리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른바 이게 한국의 그 보도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조영원 선생님의 그 한국 저널리즘에 대한 토론은 뭐냐면, 저널리즘에서 얘기하는 국가에 대한 상상이 국민에 대한 상상과 동일시될 수가 있느냐. 저는 이제 이런 코멘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코멘트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 박세 선생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그 한국 저널리즘에서 얘기하는 한국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국가에 대한 논의를 공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당연히 공적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 타당성 여부를 논한다면 당연히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만, 공적 담론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뭐 국뽕 이런 논의도 사실은 우리가 공적 담론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디펜스가 될지 또 다른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담론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적 담론, 그러니까 국가를 상상하는 담론이라는 것이 어느 층위에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단위로 이루어지는가를 쪼개고 쪼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이정수 선생님도 그런 측면에서 언론 보도를 이용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디펜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어가면서 덧붙여서 이어가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그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정부 부처에서 아마 국정홍보처였던 것 같은데 유튜브 클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해외 반응을 확인하는 거였죠. 근데 그 이제 외대 대학생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기본 발상이나 그런 것들이 그 국뽕 유튜브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공적 담론 혹은 뭐 공론장에서의 얘기들이나 이런 그런 영역이나 경계들이 굉장히 허물어지고 있고 새롭게 재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신문 의견 뭐 이런 걸 보고 왜 그거 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질문해 주신 거, 그리고 말씀 보태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공적인 담론, 그리고 공적인 담론이 펼쳐지는 장들이 특히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질문을 굉장히 여러 개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적인 가치나 뭐 좋은 삶이나 공동체 가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말 생각은 좀 해봤는데 정말 정리는 잘 안 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는 생각해요.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이렇게 주류적인 담론이나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테크니컬하게만 다뤄지고, 우리가 재정이 어떤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우리 모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물고 들어가면 이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좋은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뭔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우리의 삶의 가치는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총관율 기자가 정리한 그 여론조사 문제 같은 것도 보면 진짜 그 이해하기가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고 그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합의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향으로 한다면. 코로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급진적이라고 할까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멈춰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뭐가 사회가 멈추고 한국은 물론 다 잘 돌아갔지만 저는 그동안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멈춰도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는데 경제가 셧다운이 되고 사람들이 이전에 그 정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던 것들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참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자전거가 이렇게 그 계속 가다가 멈추면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식의 비유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셧다운을 해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선형적인 시간 그리고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계기가 코로나라는 게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었습니다. 선진국과 남성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보다는 조금 더 제가 답변을 하기보다는 뭐 좀 더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조금 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거 뭐 답은 아니고요. 그래요? 잠시만요. 아, 네, 그러네요. 영국에 계신 선생님. 네,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아니요. 네, 화면 켜셨네요. 네, 저기 사실 저는 아는 분. 안녕하세요, 제갈춘기 선생님 지금 영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거죠? 예, 질문해 네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선생님들 발표 토론 정말 잘 들었고요. 그냥 몇 가지 그냥 조금 듣고만 있는 게 조금 안 돼요? 박선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잘 들립니다. 아, 네네네네네. 예, 그냥 이렇게 슬쩍 들어와서 듣고만 가기 뭐해서 그냥 몇 가지 두서없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록다운이 안 되고 코로나를 잘 이겨낸 뭐 유일무이한 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양면이 있듯이 이제 우리가 록다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급진적인 자 멈춰가자 그리고 공공의료를 보호하자 개인을 보호하자 그런 급진적인 그 실천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콜센터에서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록다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그게 소위 말하는 뭐 고숙련 직종이 됐건 그렇지 않은 직종이 됐건 다 집에서 일하는 게 어떤 규범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분들은 그 수입을 보조를 해줬고요. 국가에서 유급 휴가를 가져라.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록다운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너무너무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드리는데도 너무너무 열악한 곳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왜 이분들을 물론 이제 뭐 프라이버시 문제 뭐 이런 이유를 댔겠지만 뭐 비용 문제를 댔겠지만 그런 걸 다 그냥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드린 거예요. 근데 그 여건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뭐 질병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 안 좋은 그 근무 환경 때문에 아프게 되는 뭐 이런 그 그런 비극이 있었다는 거를 보고 왜 재택근무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왜 우리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그 멈춰가도 된다,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급진적인 상상력을 그 혜택을 너무나 선택적으로만 이렇게 배분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많이 했고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우연하게 그 코로나에 다국적 여러 나라 국가들이 코로나 그 19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응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영국 언론을 사실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언설이 한국은 소위 말하는 그 authoritarian advantage가 있다. 한국은 이제 워낙 그 소위 말하는 그 억압적인 체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뭐 국가의 말도 잘 듣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뭐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언설들이 사실은 너무나 비판 없이 이렇게 그걸 그냥 깔고 들어가는 기사들을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뭐 고민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 소위 말하는 50대의 그 국가주의적인 그 남성 지식인들은 아니다. 한국은 사실 굉장히 그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 서구 그 자유주의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실은 민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우월하다라는, 오히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면 반대쪽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것을 소위 말하는 authoritarian advantage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사실은 강화하는, 내재화하고 강조하는 그런 그 담론에 어떻게 보면 편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한국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국정 회의하고 그런 뒤에를 봤더니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너무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국가가 위기에 강하다는 거가 어떤 정체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전 정부에 대한 이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의 반작용으로 이 정권은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든든한 국가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나 국권주의적이고, 어쨌든 저는 그런 느낌을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이전 정권을 뒤집어 엎고 세운 정권이라는 어떤 그 부채감 혹은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그 권위주의 정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항상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록다운을 하지 않건 누구도 100%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각인되어야 하는지, 그런 어떤 그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 그걸 보면 오히려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디스어드밴티지가 아닌가. 그게 한국 방역의 사실은 특징이 아니었나. 이제 물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뭐 재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인색하냐. 그건 이제 분명히 상존하는 문제지만 그 이외에 이런 국가 브랜딩, 마케팅에 있어서는 그런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채,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되어야 한국 방역 상황을 조금 더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포럼이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질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은 코멘트이기도 해서요. 이거에 저 의견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로 좀 마무리로 좀 이렇게 정리를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예,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미리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뭐 답변을 하거나 그럴 상황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던졌던 멈춰서고 속도를 줄이고 그럴 수 있다는 상상력, 그런 급진적인 상상력이 말하자면 가능한 조건, 가능하지 않은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곳에서는 뭐 유리하고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특히 뭐 민주세력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좀 뻔한 도식적인 얘기들, 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답답한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어떤 새로운 좋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넘어서야 할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마무리 말씀을 아니요, 포럼이니까 당연히 네. 마무리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아마 그래도 시간이 저희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못 하셨을 거고, 특히 마지막에 가면서 질문이 이제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이 중첩돼서 나왔는데 또 코멘트랑 저희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다 못하지만요. 이게 저희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포럼이거든요. 예, 오늘 대답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다음 포럼에서 2회 포럼이 또 저희가 소수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갈춘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리두기나 멈추기의 과정이 어떻게 선별적으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마도 다음 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특히 마지막에 좀 궁금증이 더 커지셨다면 그 궁금증을 그대로 유지해서 다음 달에 저희 이어질 2회 포럼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진 선생님 따로 안내 필요 없을까요? 간단히 안내해 주시겠어요? 제가 2회 포럼 포스터만 공유해 드리고 그럴게요. 예. 오늘 얘기가 뭐 국가 공인에 대한 거였다면 아까 얘기 나왔던 혐오나 그런 것들하고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그 국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룰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혐오가 생산이 되는 거에 대해서 팬데믹과 성소수자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섹슈얼리티에 의한 공사 부분의 정치학에 대해서 다음 달에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때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좀 더 다른 계급이나 젠더나 섹슈얼리티나 그거에 따른 경험의 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번 토론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발표 준비해 주신, 또 발표를 재밌게 이끌어 주신 이정엽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더 풍부한 발표로 만들어 주신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 성민규 선생님, 조영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획을 해주신 언론정보학회 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1회 포럼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